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전기기능사 25년 3회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총 60개의 문제가 준비되어 있는데 전기 이론 20개, 전기 기기 20개, 전기 설비 20개 그런 순서대로 지금부터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는데 어떠세요? 많이 힘드시죠? 용어와 낯선 수식들이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오면 좀처럼 이해하기 힘들고 그리고 누구나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그런 마음, 저도 공부를 하는 첫 순간에 늘 가졌던 마음이기 때문에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를 한 번 더 보고 그리고 한 번 더 안 되면 뭐 2번, 3번 더 보는 것, 그것이 아마 이 시험의 합격률을 높이는 유일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포기하고 싶다고 생각이 들 때도 그래도 한번 해보자. 그래, 어차피 이왕 책상에 앉은 거 한 번 더 끝까지 해보자. 어차피 문제를 온전하게 아는 것이 내 합격률을 더 높일 수 있으니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60개 천천히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함께 시작해보죠. 1번, 전기 전도도가 좋은 순서대로 도체를 나열한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1번에 전도도라는 말 나왔습니다. 전도도라는 말이 뭐죠? 전기가 잘 통하는 정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물질이 얼마나 전기가 더 잘 통하냐, 바로 그런 게 이 전도도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단어죠. 그런데 앞에 이렇게 나와 있는 문제 보기를 쭉 보면은 금, 은, 동, 그 다음에 구리 이런 물질들이 주로 나와요. 자, 한번 보죠. 금, 그 다음에 은, 그 다음에 동, 구리죠. 자, 이 금, 은, 구리,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전기가 제일 잘 통할까요? 사실 우리가 올림픽 같은 데에서 메달 따는 거 보면은 금메달이 최고 좋고 그 다음에 은메달, 그 다음에 이제 동메달 이런 순서잖아요. 그런데 전기는 조금 다릅니다. 이 금이 제일 잘 통하는 게 아니라 얘가 1등입니다. 그래서 은이 제일 잘 통하고요. 그 다음에 구리가 2등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금이 3등이 됩니다. 그래서 은, 구리, 금, 그리고 알루미늄 이런 순서대로 가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말한 것과 함께 순서를 쭉 이렇게 따져보면 가장 적합한 것은 몇 번이 될까요? 맞아요. 1번이죠. 1번이 답입니다. 이 구리를 전기 전도도 기준 한 100으로 놓으면은 은은 그거보다 큰 한 106 정도가 됩니다. 2번. 전선의 최적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길이를 2배로 늘리면 저항은 몇 배가 되는가?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일단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 저항은 이 식 여러분들이 아시려나 모르겠네요. 좀 아셔야 되는데 그쵸? 이 부분은 로 A분의 L 이렇게 식을 놓을 수 있겠죠. 여기서 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죠? 이건 우리가 고유한 저항,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저항이고요. 그 다음에 L은 길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A는 면적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최적을 일정하게 했대요. 최적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양이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이런 가래떡이 있는데 이 가래떡을 늘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최적은 일정한 거예요. 양쪽으로 쭉 이렇게 당겨서 늘리면은 여기 면적은 어떻게 될까요? 굵기는 쭉 이렇게 홀쭉해지겠죠. 그렇죠? 당연하죠. 이제 떡을 여러분 쭉 길게 늘렸으니까. 자, 이게 바로 이제 최적이 일정하다는 뜻이에요. 이 상태에서 길이를 2배로 늘렸다고 하니까 길이를 2배로 늘렸을 때는 이런 얘기 돼야 되겠네요. 길이가 몇 배? 여기가 2배가 돼야 되겠네요. 그쵸? 길이가 2배가 되면 면적은 어떻게 돼요? 반이 되죠. 그쵸? 면적은 2분의 1배가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길이가 2배가 되면은 최적이 일정할 때 면적이 2분의 1배가 되는 거예요. 길이 2배 됐죠? 면적 2분의 1배 됐죠? 그러면 전체 저항 몇 배 되는 겁니까? 4배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된다? 저항이 4배가 된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3번, 5옴의 저항 4개, 10옴의 저항 3개, 100옴의 저항 1개가 있다. 이들을 모두 직렬로 접속할 때 합성 저항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합성 저항이 3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 둘, 그 다음에 3개의 저항이 있는데 첫 번째, 5옴의 저항이 4개래요. 그렇죠? 그럼 5옴의 저항이 몇 개? 4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5매 저항이 3개. 15매 저항이 3개. 그 다음에 105매 저항이 1개. 105매 저항이 1개. 각각 한번 더 해볼까요? 5매 저항이 4개 있으니 5, 4에 20. 15미 3개 있으니 13에 30. 105매 저항이 하나 있으니 100 곱하기 1은 100. 그러면은 3개를 다 직렬로 연결되어 있어서 더하면 이거 150옴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합성 저항 얼마? 150옴 나옵니다. 답 몇 번일까요? 그렇죠. 4번이죠. 4번. 이것도 똑같이 저항 문제네요. 같은 저항 4개를 연결할 때 만들 수 있는 합성 저항의 최대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저항 몇 개라고 했냐면은 4개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해보죠. 그러면 저는 이 하나의 숫자를 한번 넣어보죠. 예시로 10옴짜리가 4개 있다고 한번 해보죠. 그럼 이걸 우리가 직렬로 연결했을 때와 병렬로 연결했을 때를 각각 계산하면 되겠네요. 예를 들어 이거 직렬로 연결하면 15옴이 4개 있으니 직렬 연결일 때는 40옴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이거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몇 옴일까요? 병렬로. 이 10옴을 4 개수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이거 2.5옴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은 이제 끝났죠. 문제에서 같은 저항 4개를 연결할 때 만들 수 있는 합성 저항의 최대는 최소의 몇 배인가? 여기가 최대가 된 거죠. 그렇죠? 이거는 최소가 된 거죠. 최대는 최소의 몇 배이냐? 이렇게 이걸 물어보고 있죠. 몇 배. 최대는 최소의 몇 배이냐? 이거 계산하면 얼마나 할까요? 40 나누기 2.5 하면은 16배 차이가 납니다. 답. 그래서 16배. 몇 번인가요? 4번이네요. 그렇죠? 5번. 일반적으로 반도체의 저항값과 온도와의 관계가 바른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5번 문제. 온도와 저항과의 관계를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여기가 온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저항이라고 하면은 보통 일반적인 도체의 경우에는요. 자, 이렇게 저항이 증가하죠. 이게 일반적인 도체입니다. 즉, 온도가 올라갈수록 저항이 증가하게 됩니다. 전기 저항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물질이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자, 이게 바로 반도체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부성 저항 특성이라고 하는데요. 온도가 올라갈수록 저항이 오히려 감소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저항 특성이에요. 이것을 딱 글로 잘 표현한 게 답이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1번, 저항값은 온도에 비례한다? 아니, 그럼 도체예요. 그렇죠? 2번, 저항값은 온도에 반비례한다. 저항값은 온도에 반비례한다. 이게 바로 반도체를 나타낸 것으로 올바른 거죠. 답은 그래서 2번이 됩니다. 괜찮으시죠? 네. 6번, 3kW의 전열기를 1시간 동안 사용할 때 발생하는 열량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1시간 동안 사용할 때 3kW를. 그래서 열량 물어봤으니, 자, 열량은 우리가 H는 이렇게 계산하죠. I제곱에 RT, 그 다음에 단위는 칼로리가 되죠. 그런데 이 I제곱 RT인데 I 값과 R 값을 이 문제에서는 알려줬습니까? 안 알려줬습니까? 안 알려줬죠. 안 알려줬으니까 어떻게 계산할까 고민하는데 I제곱 R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뭐와 같아요? P와 같죠. 전력. 그래서 PT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P값. 여기서 전력이 얼마라고 했냐면 3kW라고 했어요. 그렇죠? 3kW. 제가 지금 하나를 놓쳤죠. 여기가 그냥 I제곱 RT가 아니라 0.24의 I제곱의 RT죠. 칼로리. 자, 그러면 이제 이 식은 0.24의 PT가 되고요. 자, 계산 들어갑니다. 0.24 곱하기 P값이 얼마냐고 했냐면 여기가 3kW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3 곱하기 T는 시간인데 여기서 초로 나타내야 됩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1시간 동안 사용했다고 했으니까 1시간이니까 여기는 3600초가 되겠죠. 이거 계산하면은 쭉 보니까 2592
2 나옵니다. 이거랑 제일 가까운 게 뭐가 답일까요? 답은 4번에 2580이 되겠네요. 그렇죠? 답은 4번이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2592는 2580보다 훨씬 더 큰데 사실은 1줄이라고 하는 게요. 0.239 칼로리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0.24라고 했지만 실제로 이게 물리적으로 조금 더 정확하게 들어가면 0.239 이렇게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2500 거의 80과 가깝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1, 2, 3, 4 이렇게 보기가 주어졌는데 명확하게 이게 이제 답이라고 하는 것을 2580이 답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객관식은요. 딱 그 숫자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계산하면은. 그런데 그 숫자와 거의 비슷한 거를 찾는 겁니다. 4개 중에서 가장 유사한 거를 찾는 게 객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답은 여러분 4번으로 고르실 수 있습니다. 7번 10도씨 5,000g의 물을 40도씨로 올리기 위해서 1kW의 전열기를 쓰면 몇 분이 걸리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 시간에 대한 거네요. 그렇죠? 자, 근데 이 문제가 또 최근에 꼭 한 문제씩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860 P, T, 그 다음에 효율, 에타는 C, M, 세타. 하나씩 뭔지 설명할게요. P라고 하는 것은 전력이고요. T는 시간, 단위는 C입니다. 그 다음에 에타는 효율, 그리고 C는 물의 비열, M은 물의 질량 몇 리터이냐, 온도, 변화, 세타로 나타냅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이 시간에 대한 거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몇 분이 걸리느냐, 시간, 이 T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T로 가지고 와야 돼요. T는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T를 놓으면은 860P, 그 다음에 에타를 나눠야 되겠죠. 그렇죠? 860, 그리고 P, 에타, 분의, 여기는 C, M, 세타. 이렇게 놓을 수 있고요. 자, 요거 이제 계산하면 860 곱하기 지금 P 전력이 얼마입니까? 1kW라고 했었죠? 그래서 1, 그 다음에 효율이 얼마라고 합니까? 여기에 효율이 80%, 0.8로 계산합니다. 8 분의 그 다음에 C, 물의 비열은 1이고요. 그 다음에 질량 이야기하죠. 물 몇 리터예요? 5,000g이잖아요. 근데 여기 리터로 나타내는 거예요. 5,000g이면 5리터죠. 그리고 온도 변화 몇 도에서 몇 도로 갔대요. 지금 40도, 10도에서 40도니까 30도만큼의 온도 변화가 있죠. 이렇게 계산합니다. 근데 여기 숫자가 나오거든요. 여기에 숫자가 나오는데 근데 이거는 단위가 뭐라고요? C라고 해요. C. C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뭘로 나타내야 되냐면 이 문제에서는 분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분을 곱하기 60을 해줍니다. 아마 0.2 정도 나올 거거든요. 분 60 곱해줍니다. 그러면은 아마 13분 정도 나올 겁니다. 답은 그래서 1번이 돼요. 8번. 전하의 성질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이거는 이제 전하의 성질 중에서 그냥 그림으로만 하나 표현해 볼게요. 자, 여기 플러스 양전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음전하가 있습니다. 둘은 서로 어떤 작용을 합니까? 둘은 서로 끌어당기는 작용을 하죠. 흡인력이 작용을 하죠. 자, 한번 볼까요? 1번. 같은 종류의 전하는 흡인하고 다른 종류의 전하끼리는 반발한다. 같은 종류의 전하끼리는 반발하고 다른 종류의 전하끼리 서로 당기죠. 흡인하죠. 그렇죠? 그래서 1번이 잘못된 거네요. 그렇죠? 흡인 반발을 반대로 설명한 것 같아요. 1번이 옳지 않은 얘기입니다. 9번. 정전 흡입력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1. 정전 흡입력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게 답인데 왜냐하면은 식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흡입력 F는요 2분의 1 엡실론 2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는 거예요. 흡인력, 서로 당기는 힘은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게 답입니다. 이거 문제가 식으로 나올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꼭 기억하는 것은 전압의 어떻게? 제곱에 비례한다. 자, 이 얘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답은 그래서 1번이에요. 10번. 5마이크로페로 콘덴서를 1000V로 충전하면 축적되는 에너지는 몇 줄인가? 이 문제 너무 좋죠. 우리가 이제 이 문제는 그냥 거저 이제 풀 수 있는 문제죠. 커패시터에 축적되는 에너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코일에 축적되는 에너지는요. W는 2분의 1의 Li 제곱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커패시터에 축적되는 에너지는요. 2분의 1의 뭐예요? CV의 제곱 이렇게 놓을 수 있죠. 그냥 그대로 풀면 되겠네요. 지금 2분의 1의 커패시터 용량은 5 마이크로페럿이라고 했으니까 2분의 1의 5 곱하기 5 곱하기 10의 6제곱 그 다음에 전압은요 1000V죠. 그러면 여기가 1000의
제곱 이렇게 놓을 수 있죠. 그러면 10의 6제곱과 그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에요. 10의 마이너스 6제곱과 1000의 제곱은 서로 없어지고 2분의 5 되겠네요. 그럼 이거 2.5 되겠네요. 단위는 줄이 되겠죠. 2.5 줄입니다. 답 1번이죠. 11번, 진공의 투자율은 얼마인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상수라고 하는데 정해져 있는 상수 좀 두 가지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진공의 유전율이라고 하는 거 알아야 됩니다. 이거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제곱. 그 다음에 진공의 투자율도 알아야 됩니다. 4파이 곱하기 10의 7제곱. 10의 마이너스 7제곱. 자, 그러면은 지금 진공의 투자율이라고 하는 것을 물어봤으니까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여기 밑에 있는 거. 요거로 이제 대답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으로 대답하는 답은 3번이 됩니다. 12번. 진공 중에 두 자극 M1, M2를 R미터 거리에 놓았을 때 작용하는 힘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밑줄 쳐야 될 게 있어요. 앞에 두 자극이라고 하는 거 밑줄 좀 쳐주세요. 두 자극. 왜 그러냐면은 두 자극이기 때문에 진공인 상태에서 작용하는 힘 F는 이렇게 됩니다. 4 파이 그 다음에 뮤 제로 분의 1 곱하기 R 제곱 분의 M1 그 다음에 M2 이렇게 되는 거죠. 양 두 개 자극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두 전하라는 말이 나오면요. 어떻게 될까요? 자, 그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힘 F는 4 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 곱하기 R 제곱분의 Q1, Q2 이렇게 되겠죠. 이제 두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바로 위의 식이고요.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아래 식인데 지금 문제에서는 자극이라고 했으니 두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힘 이렇게 위의 걸로 대답할 수가 있겠네요. 답은 그러면 몇 번일까요? 답은 여기서 2번이 되겠네요. 13번. 다음 그림과 같이 평행한 두 도체의 같은 방향의 전류가 흘렀을 때 두 도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두 도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 이렇게 하나 도체가 있고요. 또 도체가 또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평행한 도체 같은 방향의 전류가 흐른다고 하고 있어요. 여기 도체도 이렇게 I 전류가 흐르고 자, 이쪽 도체도 이렇게 I 전류가 흐릅니다. 그럼 이때 만들어지는 자기장의 방향을 한번 보면 전류의 방향이 엄지라면 이런 방향, 여기도 엄지라면 이런 방향이 만들어지죠. 즉, 자, 자기장이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자, 이쪽도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두 개가 내내 같은 방향이네요. 같은 방향이면은 두 개가 힘을 합쳐서 이렇게 큰 힘이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렇게. 그러면 서로 큰 힘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도체는 서로 가까이 붙으려고 하는 힘이 만들어집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이거를 흡인력이라고 하죠. 좋아요. 흡인력이 작용하는 겁니다. 지금 문제에서 어떤 힘이 작용하냐? 1번 반발력? 아니요. 2번 힘은 0이다? 아니요. 3번 흡인력이 작용한다? 좋아요. 3번이 답이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14번. 자기회로의 길이 L, 단면적 A, 투자율 뮤일 때 자기저항을 나타내는 것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 자석 하나를 자석이 이렇게 통과하는 형태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자로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자석이 딱 지나간다고 한번 해보죠. 이때 하나씩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의 길이가 있을 텐데 이 길이를 우리가 L이라고 하고 여기 이제 면적이 있을 텐데 이렇게 면적을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물질이 얼마나 자기장을 잘 통과하냐라고 하는 것을 투자율 뮤라고 할 때 어떻게 되는가? 이 전체 자기를 방해하는 힘, 자기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면적에는 반비례하겠죠. 그렇죠? 면적에는 반비례합니다. 길이에는 어떻게 할까요? 길이에는 비례하겠죠. 길이가 길수록 저항은 더 커지겠죠. 면적이 클수록 저항은 더 작아지겠죠. 그래서 위에는 일단 길이, 아래는 일단 면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투자율은 어떻게 되냐? 투자율이 클수록 저항은 더 작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율은 이렇게 분모에다가 놓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저항은 투자율과 면적의 곱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와 있는 답을 딱 고를 수 있겠죠. 답 몇 번? 4번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 이거 말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해요? 투자율과 면적에 반비례한다. 자기 저항은 투자율과 면적의 곱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말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15번.
자속 밀도 2웨버/per 제곱미터의 평등 자장 안에 길이 20cm의 도선을 자장과 90도의 각도로 놓고 5A의 전류를 흘리면 도선에 작용하는 힘은 몇 뉴턴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힘은 얼마냐라고 이야기하면은 이 식은 F는 하고서 이렇게 딱 시작해야 됩니다. F는 하고 시작돼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다가 어떤 식을 써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잘 모를 때는 어떻게 하냐? 하나씩 나와 있는 것을 기호로 표기하면 좋습니다. 첫 번째 자속 밀도는 B라고 하죠. 여기 뒤에 길이는 L이라고 하죠. 각도는 세타죠. 그 다음에 5A는 I죠. 여기 있는 것들 다 조합하게 되면 하나밖에 안 나오죠. B, I, L, 그 다음에 사인, 세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B, I, L, 사인 세타 하나씩 넣어볼게요. B, 자속 밀도가 2예요. 그렇죠? I, 전류가 얼마라고 했냐면 5A예요. 그렇죠? L, 길이가 얼마라고 했냐면 여기서 20cm예요. 0.2예요. 그 다음에 사인 세타, 사인 90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계산하기 곱하기 사인 90. 사인 90은 얼마예요? 이거 1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10 곱하기 2 하면 답 얼마? 2뉴턴 나오겠네요. 2뉴턴. 답은 얼마? 2번이 되죠. 16번. 자체 인덕턴스가 150mH와 120mH인 두 개의 코일이 있다. 두 코일 사이에 누설 자속이 없고 상호 인덕턴스가 90mH일 때 가동 접속 시 합성 컨덕턴스는 얼마인가 물어보고 싶다. 이거 뭐 문제에서 다 주어졌네요. 그렇죠? 일단 16번이고요. 우리가 합성 인덕턴스 L은 이렇게 구할 수 있죠. L1 플러스 L2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2M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두 개가 가동 접속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문제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써 있잖아요. 가동 접속 시라고 되어 있으니 플러스 마이너스 2M인데 가동 접속이니까 이렇게 플러스로 놓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L1 플러스 L2 그 다음에 플러스 2M으로 계산하면 여기 L1이 150이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150 적어주죠. L2는 120이니까 120 적어주죠. 플러스 2 곱하기 상호 인덕턴스가 지금 90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90 계산합니다. 그럼 92 하면 180, 그럼 300, 450 이렇게 되겠네요. 450 mH. 답은 450이 됩니다. 답은 몇 번일까요? 3번이 되죠. 17번. 전류 I는 30 sin 오메가 t 플러스 40 sin 3 오메가 t 플러스 45도 암페아의 실효값은 약 얼마가 되는가? 그래서 여기 기본파가 지금 30이고요. 3고조파가 40이잖아요. 이것이 앞에 있는 것이 다 최대값이죠. 이것을 실효값으로 나눈 다음에 실효값으로 나눈 다음에 제곱해서 합쳐서 루트를 씌운 거. 각 고조파의 각 고조파의 실효값의 제곱의 합의 제곱근. 이게 전체 실효값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루트를 먼저 씌웁니다. 첫 번째는 30이에요. 그렇죠? 그럼 30을 최대값이니 실효값으로 바꿔주려면 루트 2로 나눠야 되겠죠. 자, 이것을 제곱한 것. 플러스 다음에는요. 40이죠. 그렇죠? 3고조파는 40을 뭘로요? 루트 2로 나눠야지 실효값이 되죠. 자, 이것을 다시 제곱을 곱해준 거. 각 고조파의 실효값의 제곱의 합의 제곱근 나타낸 것이 전체 고조파의 실효값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 한번 계산해 보시죠. 아마 25 루트 2 나와야 될 겁니다. 여러분 영상을 잠깐 멈추고 한번 직접 계산기로 계산해 보세요. 이거 어려워 보이기는 하지만 한번 이렇게 딱 눈에 들어오면은 또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됩니다. 답은 2번이 됩니다. 18번 임피던스가 8 플러스 J65일 때 컨덕턴스는 얼만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컨덕턴스라고 하는 거 조금 이제 생소하긴 한데 원래 저항 하나만 났을 때는 저항 분의 1 하는 게 우리가 컨덕턴스입니다. 근데 컨덕턴스가 지금 문제에서는 임피던스 알려주면서 컨덕턴스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드미턴스라고 하는 걸 먼저 구해야 돼요. 어드미턴스는 임피던스의 역수예요. 임피던스가 전기가 얼마나 많이 흐르는 걸 방해하느냐 이 정도로 물어본다면 어드미턴스는 얼마나 잘 흐르느냐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라서요. 이게 임피던스 분의 1 이렇게 계산합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임피던스가 8 플러스 J6이라고 하죠. 그래서 8 플러스 J6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어드미턴스 전체값 계산하면요. 0.008, 0.008이죠. 0.008
0.08 플러스 J 한 다음에 0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J 0.06 0.06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J가 안 들어가 있는 거, 요 실수만 나와 있는 거, 이걸 우리가 컨덕턴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복소수, J가 나와 있는 여기 요 허수 부분, 이걸 우리가 서셉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임피던스를 알려주고 임피던스의 컨덕턴스가 얼마냐 이렇게 계산하라고 하면은 1로 일단 그 임피던스를 나눕니다. 그때 실수 부분이 컨덕턴스가 되고요. 허수 부분이 서셉턴스가 됩니다. 이거는 계산기로 계산하면 나오게 되겠죠. 지금 문제는 컨덕턴스를 물어보니까 여기 0.08 요게 답을 놓을 수 있겠네요. 19번 차단기의 전격 용량의 계산식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어요. 단상회로라고 하는 거죠. 단상회로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니 루트 3이 들어가 있는 건 빼야 되겠죠. 그래서 1번, 2번은 모두 다 빼야 되는 겁니다. 전격 전압에 전격 차단 전류로 곱한 게 되는 겁니다. 답은 3번이 되죠. 20번 비정연파가 발생하는 원인과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인가? 비정연파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파형이 원래 정연파처럼 쫙 이렇게 예쁜 게 아니라 비정연파는 이렇게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비정연파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게 도대체 왜 생기냐? 1번 자기 포화 때문에, 3번 히스테리시스 때문에, 4번 전기자 반작용 때문에. 근데 2번 오음의 법칙, 이거는 관계가 없죠. 그래서 2번이 잘못된 겁니다. 전기론 쭉 풀어봤는데 어떠세요? 제가 계산을 천천히는 했지만 아주 긴 식은 좀 나타나지 않아요. 좀 그런데 여러분 공부하는데 생소한 거랑 헷갈리는 거 있죠. 예를 들어 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조금 생소할 수는 있는데 오히려 계산이 조금 익숙해지면요. 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중에 한 문제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론 풀었고요. 잠깐 좀 칠판 좀 지우고 기기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전기 기기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21번부터예요. 21번. 계좌 권선이 전기자와 접속되어 있지 않은 직류기는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죠. 계좌 권선이 전기자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보통 우리가 직류기의 기본 구조를 설명할 때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첫 번째 양쪽에 이렇게 계좌가 있죠. 그리고 이 안에 전기자가 있는 겁니다. 이런 형태에서 지금 문제는 계좌와 전기자가 직접 접속되어 있지 않다고 해요. 보통의 경우에는 요 양쪽에 있는 게 계좌고, 요 가운데 있는 게 전기자가 직렬이든 병렬이든 연결되어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발전기일 때는 이 전기자에서 만든 전기를 계좌에 또 자기장을 만드는 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분리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계좌는 다른 코일로 연결되어 있고 전기자 역시 또 따로 연결되어 있죠. 이 계좌를 여자시키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방식을 우리가 타여자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기자에서 만든 전기로 여자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자기 스스로 여자시킨다고 해서 이런 방식은 우리가 자여자 방식이라고 하죠. 자여자 방식은 내가 만든 전기로 내가 계좌까지 공급하는 거고, 그러나 타여자 방식은 외부에서부터 전원을 연결하는 거고, 그래서 문제는 계좌 권선이 전기자와 접속되어 있지 않은 거 물어보잖아요. 아는 게 바로 뭐예요? 타여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직권이고요. 병렬로 되어 있으면 분권, 그 다음에 직병렬 혼합되어 있으면 복권이 되는 겁니다. 답은 4번이 되죠. 22번. 다음 정류 곡선 중에서 브러쉬의 후단에서 불꽃이 발생하기 쉬운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그냥 사자성어로 한번 기억하죠. 지금 문제에서 브러쉬의 불꽃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는 과, 전, 부, 후 이렇게 한번 해보죠. 한번 해볼까요? 과, 전, 부, 후 따라 해볼까요? 과, 전, 부, 후. 과 정류일 때는 전단에서 발생하고요. 부족 정류일 때는 후단에서 불꽃이 발생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어요.
과, 전, 부, 후. 지금 문제는 후단에서 불꽃이 발생하기 쉬운 거 물어보고 있잖아요. 이때는 우리가 부족정류라고 하시면 됩니다. 답은 4번이에요. 23번, 단중 중권의 극수가 P인 직류기에서 전기자 병렬 회로수 A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죠. 이 전기자의 병렬 회로수가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중권과 그 다음에 파권이 있죠. 이때 병렬 회로수 A가 얼마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중권은 병렬 회로수 A가 P 극수와 같죠. 반면 파권에서는 병렬 회로수 A가 무조건 얼마가 됩니까?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권에서는 P가 극수가 되고 파권에서는 무조건 2가 된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류기 할 때 배웠던 내용인데요. 문제는 단중 중권의 극수가 P인 직류기에서 전기자 병렬 회로수가 어떻게 되냐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P와 같게 된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P와 같게 된다 하면은 답은 몇 번? 2번으로 놓을 수 있겠네요. 24번. 무부하 상태의 직류 발전기에서 단자 전압을 조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직류 발전기라고 했어요. 무부하 상태에서 단자 전압 조정하기 위해서 알맞은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발전기에서 우리가 유기 기전력 식이 어떻게 되는지 그 식을 한번 써보죠. 자, E는 어떻게 됩니까? P, 자, 파이 60 A분의 N 이렇게 되죠. 무부하라고 하는 거는 부하가 걸려있지 않는 상태에서 여기서 60A, 그 다음에 P, 그 다음에 Z 요거는 다 상수죠. 건들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럼 건들 수 있는 것들은 뭐밖에 없습니까? 파이랑 N밖에 없죠. 요거는 상수 그냥 K로 놓는다고 하면 파이, 그 다음에 N 요거밖에 없어요. 속도를 올리거나 그 다음에 자속을 올리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자 전압을 조정하기 위한 상태에서 가장 알맞은 것은 우리가 계자를 바꾸는 방법, 여기 자속을 바꾸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죠. 25번, 변압기 내부 고장에 대한 보호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는 여러분 이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가지는. 왜냐하면 최근에 이 문제가 너무 비중 있게 많이 나와서 제가 강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변압기에서 제일 중요한 계전기 3개들이라고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차동 계전기. 두 번째, 비율 차동 계전기. 세 번째, 부흐, 홀츠, 계전기 이렇게 3개로 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 차동 계전기, 비율 차동 계전기, 부홀츠 계전기 3개를 제가 놨지만 여기서 차동 계전기와 비율 차동 계전기는 전기적 이상을 검출하고요. 부홀츠 계전기는 기계적 이상을 검출합니다. 부홀츠 계전기 설치 위치는 어디냐? 변압기 주 탱크와 콘서베이터 파이프 사이에 설치한다. 자, 이런 것도 있죠. 지금 문제 한번 볼까요? 변압기 내부 고장에 대한 보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무엇인가? 내부 고장에 대한 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 3번. 26번. 변압기의 임피던스 전압이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죠. 이거 아마 좀 생소하실 텐데 제가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천천히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이런 것이 그냥 외우면은 알기 어려운데 근데 한번 들어놓으면은 꽤 괜찮은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들입니다. 변압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변압기는 우리가 이렇게 철심을 만들고 1차 측과 2차 측을 이렇게 이제 그리죠. 1차 측 코일, 그 다음에 2차 측 코일. 변압기를 제가 이제 시험하고 싶어요. 시험하는 게 뭐냐면은 보통 변압기 여기 예를 들어 100V 넣었는데 1000V 나온다. 그러면은 이 변압기 안에서 전압이 조금 다운됩니다. 그 전압 강하라고 하는데 그 전압 강하가 얼마인지 알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알고 싶은데 도대체 이게 얼마큼이 되는가 조금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떤 시험을 하냐? 2차 측을 이렇게 쇼트시킵니다. 단락시키죠. 2차 측을 단락시켜요. 그 다음에 1차 측에다가 전압기를 이렇게 놓습니다. 전압기를 놓고 1차 측에 공급하는 전압을 슬라이드 악스라고 해서 전압을 쭉 이렇게 유연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걸로 이 전압을 0V부터 천천히 올립니다. 천천히 올려요. 쭉쭉쭉쭉 올리다가 어떻게 변압기 여기서 전격 전류가 흐르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기 예를 들어 이 변압기가 10A가 전격 전류라고 하면은 여기서 전격 전류가 딱 흐르는 순간이 있어요. 10A가 딱 흐를 때 뒤에가 쇼트되어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낮은 전압에서도 급격하게 흐르거든요. 그런데 그때 만약에 5V 전압을 쟀더니 그때 5V다라고 하면은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이걸 우리가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합니다. 지금 어떤 상태예요? 전격 전류가 흐를 때잖아요. 그렇죠? 그럼 평상시의 상태겠죠. 평상시에 깎아먹는 전압이 바로 5V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측을 단락시킨 후 전격 전류가 흐를 때 변압기 내부의 전압 강하를 우리가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5V가 보통 정상적으로 쓸 때 이 변압기에서 다운되는 전압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임피던스 와트라는 얘기도 있어요. 여기 전류랑 전압 곱하면 임피던스 와트가 되겠죠. 임피던스 와트는 그때 손실이 이만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임피던스 와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26번 변압기 임피던스 전압이란 뭐냐? 1. 전격 전류가 흐를 때의 변압기 내의 전압 강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문제에 이렇게 나와 있죠. 전압 강하. 전압이 다운되는 거를 우리가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합니다. 답은 1번입니다. 27번. 변압기 권수가 8이고 2차 측 전류계의 지시값이 4A일 때 1차 측의 배전선로의 전류값은 어떻게 되는가? 권수비가 8이고 2차 측이 4래요. 그렇죠? 그럼 이거 얼만큼이 되는가? 이게 변압기 권수비 물어보는 건데, 자, 이 그림 똑같이 한번 가져와 볼게요. 변압기가 있어요. 지금 여기가 권수비가 8이래요. 권수비 A가 8이래요. 그런데 2차 측의 전류계의 지시값이 4A 나왔대요. 그럼 여기는 이제 몇 암페어일까요? 요거 물어보는 거네요. 그렇죠? 얼마일까요? 권수비가 8이라는 얘기는요. 전압은 8분의 1로 줄어드는 거고 전류는 8배 됐다는 거잖아요. 전류가 8배 됐다는 건 도대체 얼마였길래 8배 하면 4암페어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얼마일까요? 0.5암페어였다는 얘기겠죠. 왜냐하면 4 나누기 0.8 하면 금방 나올 수 있겠네요. 0.5A였기 때문에 권수비 8배의 변압기에 넣었을 때 4A가 나오는 거죠. 그 답은 0.5. 이렇게 간단한 걸 물어보다니. 28번. 단상 변압기 2대로 삼상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단상 변압기, 원래 삼상 변압기로 삼상 공급할 수 있는데 단상 변압기 3대로 공급하는데 단상 변압기 2대로 공급할 수 있는 것은 무슨 결선이 있습니까? V결선이 있죠. V결선이 이렇게 변압기를 V자 형태로 놓아서 하나, 둘, 셋, 3상을 뽑아내는 방법이 바로 V결선에 해당됩니다. 2번이죠. 29번. YY 결선 회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YY 회로의 결선 되는 거 이렇게 Y 회로의 결선에 대한 거 한번 볼까요? 1번. 중성점 접지가 가능하다. 좋아요. 2번. 상전압이 성간전압의 루트 3분의 1배이므로 절연히 용이하여 고전압이 유리하다. 맞아요. 3번. 상전류가 선간전압의 루트 3분의 1배이므로 대전류 유리하다. 상전류가 전류? 전류에 대한 거는 잘못된 거죠. 여기 상전류와 선전류는 같죠. 상과 선전류는 같다고 볼 수 있죠. 답 3번이 잘못됐습니다. 30번. 2대의 변압기로 V결선하여 3상 변압하는 경우 변압기의 이용률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V결선에 대한 거 2가지 외워야 되는 상수가 있는데 하나는 변압기의 이용률과 하나는 출력비 이 2가지 우리가 외워야 되겠죠. 하나는 변압기의 이용률입니다. 몇 퍼센트 이용합니까? 86.6% 이용할 수 있고요. 여기 이제 출력비는요 57.7% 이렇게 기억할 수 있겠죠. 변압기 한 대 용량의 루트 3배가 V결선했을 때의 출력과 같다 이런 말도 할 수 있죠. 지금 문제에서는 뭐 물어보는 겁니까? 변압기 이용률 물어보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용률 물어보니까 여기 86.6% 대답할 수 있습니다. 답 3번이죠. 30번, 31번. 삼상 유도전동기에서 2차 측 저항을 2배로 하면 그 최대 토크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뭐에 대한 문제죠? 4글자 여러분 딱 입에 지금 나와야 되는데 4글자로 되어 있는 거. 비례추이에 대한 거죠. 비례추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슬립에 따라서 토크를 원할 때 얻을 수 있다. 보통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도 되고 뭐 이렇게도 되고 자 이런 것들을 원하는 특정 슬립에서 얻을 수 있는 거. 이걸 우리가 비례추이 방식이라고 하죠. 농형 유도전동기가 아니라 권선형 유도전동기에서 얻을 수 있는 특징이죠. 그런데 이때 최대 토크의 크기, 토크 맥시멈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시점만 바뀌는 거다. 그래서 변함이 없다.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대답해야 되겠죠. 1번이죠. 변하지 않는다. 32번. 유도전동기에서 기계적 부하를 걸었을 때 출력에 따라 속도, 토크, 효율, 슬립 등의 변화를 나타낸 출력 특성 곡선에서 슬립을 나타내는 것은 어떻게 되는가? 출력이 클수록 쭉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 거. 출력이 커질수록 출력이 커질수록 이제 미끄러지는 정도도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완만하게 올라가는 거. 4번이 바로 슬립의 곡선을 나타냅니다. 33번. 농형 회전자에 삐뚤어진 홈을 쓰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농형 회전자, 유도전동기에서 회전자에 삐뚤어진 홈이 이렇게 삐뚤어진 걸 사용한다고요. 왜 이런 걸 사용할까요? 이런 게 우리가 소음을 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음을 줄인다. 답 3번이죠. 34번. 다음 중 권선형 유도전동기가 농형 유도전동기에 비해서 장점이 큰 것은 무엇인가? 자, 이렇게 권선형 유도전동기와 농형 유도전동기를 비교했을 때 농형 유도전동기가 사실은 기계적으로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돌아가는 2차 측 회전자가 전기적인 공급이 직접 되지 않다 보니 훨씬 더 유리한데 권선형 유도전동기가 유리한 것도 있어요. 바로 뭐? 이 비례추이 때문에 유리한 거죠. 비례추이 때문에 내가 원하는 토크를 내가 원하는 시점에서 만들 수 있어요. 얼마나 이게 유리합니까? 그래서 권선형 유도전동기는 토크와 관련된 것이 아주 큰 장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1번에 기동 토크가 크다. 이게 답입니다. 보통 유도전동기는 이렇게 전격 속도의 한 80% 정도가 되었을 때 최대 토크가 발생하는 반면 권선형 유도전동기는 내가 원하는 시점에서 최대 토크를 만들 수 있으니 예를 들어 여러분 자동차의 경우에는 출발할 때 엄청나게 큰 힘이 필요하겠죠. 최고 속도에 가까울 때 큰 힘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럴 때 우리가 적절한 힘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35번 동기전동기의 자기기동에서 계좌권선을 단락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자기기동은 셀프 스타팅, 혼자 출발하게 될 때. 보통 우리가 왜 이렇게 계좌권선을 단락한다? 여기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전류계 같은 거 떼어낼 때에도 우리가 2차 측을 단락한다 이런 말 나오는데요. 이럴 때 우리가 왜 단락하느냐? 문제를 물어본다면 고전압이 유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이에요. 고전압 유도에 의한 저렴 파괴 위험을 방지한다. 36번. 동기전동기의 부하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부하는 공급 전압과 그 다음에 기전력, 역기전압의 위상각을 이야기한다. 1번. 37번. 비돌극형 동기발전기의 단자 전압을 V, 유도기전력을 E, 동기 리액턴스를 XS, 부하각을 델타라고 하면 한 쌍의 출력은 어떻게 되는가? XS분의 EV 사인 델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1번이에요. 식만 눈 형태 딱 기억하시죠? 38번. 동기 발전기에서 전기자 전류가 기전력보다 90도만큼 위상이 앞설 때 어떤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가? 이거 우리가 그래프 한번 이렇게 그려봐야 되겠죠. 위상하면은 양쪽에 V, I, 판 위에 감자, 아래 증자, 이쪽이 발전기, 여기가 전동기. 딱 그리면 이런 문제 다 맞추죠. 다 맞춰요. 다 맞춰요. 자, 동기 발전기에서 발전기라고 하니까 이 왼쪽에 이제 두 개로 봐야 되겠죠. 발전기고 이쪽이 전동기니까 여기는 이제 해당 안 돼요. 전기자 전류가 기전력보다 90도 앞설 때, 전류가 더 앞설 때. 자, 이 부분은 어때요? 이 부분은 전압이 앞섰죠? 전압은 요만큼 왔는데 전류는 여기 I니까. 자, 이 부분은 어때요? 여기 3, 4분면은요. 전류가 여기고 전압이 여기잖아요. 전류가 앞섰죠? 지금 전류가 앞설 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작용? 증자작용이 되겠네요. 전압이 앞서면 감자작용, 전류가 앞서면 증자작용이 되죠. 38번의 답은 4번 증자작용. 자, 이 표 딱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39번 반도체 소자 중 3단자 사이리스터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1번의 SCS는 4단자 사이리스터입니다. 2번에 SCR, 3번에 GTO, 4번에 트라이액 다 3단자인데요. SCS는 4단자 사이리스터입니다. 40번 E는 루트 2 사인 오메가 T 볼트의 정연파 전압을 가했을 때 직류 평균값이 1.172 볼트인 회로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우리가 이제 단상이냐, 그 다음에 삼상이냐, 종류가 반파냐, 그 다음에 전파냐,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나눕니다. 단상, 반파일 때는 입력된 것에 몇 배가 출력됩니까? 0.45가 출력되고요. 단상, 전파는요, 0.9가 출력되고요. 삼상, 반파는 1.172, 삼상, 전파는 1.35가 출력되죠. 자, 이 문제에서는 뭐라고 해요? 정연파 전압을 가했을 때 직류 평균값이 1.17인 게 뭐냐? 1.17인 거, 요거 얘기하는 거죠. 이거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뭐예요? 삼상, 반파에 해당되겠죠. 삼상 반파 정류일 때 출력된 전압이 입력된 것에 1.17배 나오게 됩니다. 1.17배 나오게 되는 거. 삼상 반파 답. 그래서 3번. 41번. 여기서부터 설비입니다. 전선에 일정량 이상의 전류가 흘러서 온도가 높아지면 절연물을 열화하여 절연성을 극도로 악화시킨다. 그러므로 도체에는 안전하게 흘릴 수 있는 최대 전류가 있다. 이 전류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안전하게 흘릴 수 있는 최대 전류, 말로 하겠습니다. 허용 전류라고 하죠.
이만큼까지 안전하게 흘릴 수 있다. 어떤 전선이 20A가 허용 전류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전류도 흘릴 수 있어요. 그런데 안전하게 흘릴 수 있는 거는 20A까지입니다. 답 4번이죠. 42번. 전선로의 직선 부분을 지지하는 애자는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전선로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전주가 있어요. 전주가 있고 거기 이제 완금이 하나가 있고 여기에 전선이 직선으로 지나갈 때는 이렇게 쭉 핀으로 꽂아서 하는 애자가 있습니다. 이게 직선이에요. 이걸 우리가 이렇게 꽂는 형태에서 핀애자라고 합니다. 핀애자. 답 1번이죠. 43번. 굵은 전선을 절단할 때 사용하는 전기 공사용 공구는 무엇인가? 절단기, 클리퍼가 있습니다. 클리퍼. 전선 굵은 것도 또 툭 하고 자르고 벤치보다 조금 더 사용하기 편한 거 있죠. 그 다음에 볼트, 너트 이런 것도 자를 수 있는 거. 클리퍼입니다. 44번. 금속관 전선관 공사 시 전선의 접속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단 여러분 접속점 있잖아요. 전선끼리 연결하는 거는 전선관 안에서는 무조건 다 안 돼요. 무조건 안 돼요. 어떤 전선관이든 뭐 PVC든 금속관이든 가요전선관이든 덕트든 전선관 안에서는 안 돼요. 이거 알고 갑니다. 1번 금속관 공사에서 금속관 내부의 전선에 접속을 하였다. 안 돼요. 2번 합성수지관 공사에서 관 내부의 전선에 접속을 하였다. 안 돼요. 상관없다니까요. 3번에 금속몰드 공사에서 조인트 박스 내부에 직구리 접속을 했다. 이거는 박스 안에서 한 거잖아요. 이거는 괜찮아요. 오케이. 4번 합성수지 몰드 공사에서 몰드 내부에서 했다. 안 된다. 내부에서는 안 된다고요. 3번만 맞는 얘기예요. 박스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45번. 합성수지관 한 분의 길이가 어떻게 되는가? 합성수지관 한 분의 길이는요. PVC는요. 4m가 됩니다. 금속관은요. 3.6m가 되죠. 합성수지관, 금속관. 길이가 좀 다르죠. 금속관이 3.6m, 합성수지관이 4m가 됩니다. 46번. 후광전선관의 규격 중에서 가장 큰 직경은 어떻게 되는가? 16mm부터 시작하죠. 16, 22, 28, 36, 42, 54, 70 막 이렇게 가는데 마지막에 제일 큰 게 104가 되는 거죠. 그렇죠? 104. 47번. 금속 덕트 공사에서 덕트를 조형제 옆면에 붙이는 경우 지점 간의 거리는 어떻게 되는가? 옆면에 붙일 때 3m. 48번. 저고압 가공전선에서 케이블이 썰하는 경우 단면적 몇 제곱밀리미터 이상 조가용선에 행거를 썰어야 되는가? 단 조가용선은 아연도 강연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몇 제곱밀리미터 이상 해야 되는가 물어보고 있죠. 행거라고 하는 게 이렇게 전선이 있으면 밑에가 이게 전선입니다. 전선이 있으면 이렇게 매다는 방식의 행거죠. 어떤 선을 해야 되는가? 22 스퀘어. 간격은 어떻게 되는가? 0.5m 이내의 간격을 설치해야 된다. 할 수 있겠죠. 답 4번입니다. 49번. 배전반 및 분전반의 설치 장소로 적합하지 않은 곳은 어디냐? 배전반이랑 분전반 여기다 놓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어디다 놓으면 안 되죠? 숨겨 놓으면 안 된다고 했죠. 숨기면 안 됩니다. 4번에 은폐된 장소 안 되죠. 50번. 지중해 매설되어 있는 금속재 수도관로는 이 문제 잘 봐야 돼요. 원래 보통 우리가 수도관로를 접지 도체로 사용한다라고 하면 원래는 삼음이었거든요. 근데 이 문제 잘 봐야 돼요. 그때 조금 딴 얘기가 나와요. 수도관로는 접지 공사의 접지구로 사용할 수 있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사용할 수 있대요. 그런데 이때 건축물, 구조물의 철골, 기타의 금속재 외함의 접지 공사 또는 기계기구의 철대의 접지구로. 자, 여기 철대의 접지구로. 이거 나오면 조금 더 강화됩니다. 2옴 이하여야 합니다. 철대의 접지가 나오면 답은 그래서 2번이 됩니다. 근데 그냥 수도관로를 사용할 때는 3옴으로 하시면 됩니다. 51번. 다음 중 접지 시스템의 시설 종류가 아닌 것은 접지는 이제 우리가 보통 전기 설비는 이런 이제 건축물일 때에는요. 이 전압 설비가 있고 뭐 예를 들어 통신 설비가 있고 낙뢰 설비 뭐 필요 설비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면 전압, 통신, 낙뢰 뭐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을 각각 다 따로 하자. 전압도 뭐 고전압이냐 저전압이냐에 따라서 다 따로 하자 이러면 이제 단독 접지가 되는 거고요. 비슷한 거, 이 전압, 고전압이랑 저전압 이렇게 전압 부분을 같이 하자 그러면은 그거는 좀 비슷한 것끼리 이제 모았다고 해서 공통 접지가 되고요. 근데 이제 다 그냥 하자 그러면 이제 통합 접지가 되는데 이런 게 이제 접지 시스템의 종류로 놓을 수 있습니다. 4번에 필요 시스템 접지 이거는 접지 시스템의 종류는 아닙니다. 답 4번이에요. 52번. 다음 중 접지의 목적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번 감전을 방지하려고. 뭐 접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보통 일상에서는 감전 방지하려고 하는 거죠. 이번에 전로의 대지전압 상승하려고 아니요. 상승을 억제하려고 하는 거죠. 2번이 잘못됐죠. 3번에 보호개전기 동작 확보, 4번에 이상전압 억제. 이건 맞는 말입니다. 53번 지지물의 전선 그 밖의 기구로 고정하기 위해서 완금, 완목, 애자 등을 장치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렇게 전주가 있으면 전주를 세우는 것. 전주를 세우는 것을 우리가 건주라고 합니다. 건축물을 이렇게 세우는 것, 건설하잖아요. 그렇죠? 세우는 것은 건주입니다. 옆에 어떤 거? 장치하는 것. 이건 우리가 장주공사라고 합니다. 장식하는 거예요, 일종의. 장치하는 거죠, 옆에다. 장주, 답 3번이죠. 54번, 고압전선과 저압전선이 동일 지지물에 병가로 설치되어 있을 때 저압전선의 위치. 병가, 나란히 병자거든요. 병렬 연결처럼. 자, 이렇게 고압선이 있어요. 그 밑에 예를 들어 저압선이 있다고 해보죠. 나란히 설치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압선이 위로 가는 겁니다. 왜요? 사람이 여기 이렇게 다니잖아요. 사람으로부터 멀리 있는 것들은 당연히 더 높은 전압일수록 위험한 것일수록 더 멀리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고압선이 위로 가고 저압선이 아래로 가야 되는 겁니다. 문제, 고압전선과 저압전선이 동일 지지물에 병가로 설치되어 있을 때 고압선이 위로 한다. 55번. 저압 이웃 연결 인입선은 인입선에서 분기하는 점으로부터 몇 미터를 초과하는 지역에 미치지 않아야 하는가? 저압 이웃 연결 인입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예전에는 뭐라고 했냐면 연접 인입선이라고 했어요. 연접 인입선이 이제 이웃 연결 인입선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웃 연결 인입선 몇 미터 통과하지 않는가? 세 가지 조건이 있죠. 분기점으로부터 100m를 넘지 말 것, 그 다음에 5m 넘는 도로를 횡단하지 말 것, 그 다음에 옥내를 관통하지 말 것. 세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100m, 5m입니다. 56번, 전등 한 개를 이계수에서 전멸하고자 할 때 오른 배선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3로 스위치 이용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S3로 스위치, 여기에 S3로 스위치, 여기 전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전원이 있죠. 어떻게 설치가 돼야 됩니까? 전원은 몇 가닥? 2가닥 가고요. 그 다음에 3로 스위치는 3가닥씩 하나, 둘, 셋, 여기도 하나, 둘, 셋 이렇게 2개, 3개, 3개씩 답은 4번이 됩니다. 57번, 2개 이상의 회로에서 선행동작 우선회로 또는 상대동작 금지 회로인 동력 배선의 제어 회로가 어떻게 되는가? 이걸 서로 잠가버린다. 상호 락 잠가버린다. 그래서 인터럭이라고 합니다. 인터럭 회로. 예를 들어 여러분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인터럭이 있어요. 문 열고 닫히는데 위아래 움직이면 안 돼요. 위아래 움직이고 있는데 문 열고 닫히면 안 돼요. 서로 그런 게 인터락입니다. 58번. 저고압 가공전선이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 높이는 어떻게 되는가? 문제 중에서 높이 막 이런 문제 많이 나오는데 철도 이런 문제 나오면은요 아주 땡큐죠, 그렇죠? 땡큐예요. 철도 나오면 항상 얼마가 됩니까? 이거는 6.5m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도는 6.5m로 기억하면 됩니다. 59번. 디지털 또는 아날로그 입출력 모듈을 통해서 로직, 시퀀싱, 타이밍, 카운팅, 연산과 같은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가능한 메모리를 사용하고 여러 종류의 기계나 프로세서를 제어하는 디지털 동작의 전자장치를 일컫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프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러라고 해서 PLC라고 하죠. 여러분 이제는 이거 많이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전기기술사 끝나거나 자격증 공부가 끝나고 실무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PLC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특히 다산에듀와 LS 일렉트릭은 PLC 제어 기술자라고 하는 거 자격 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아주 좋은 기술이죠. 60번. 다음 중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물어봅시다. 지금 문제가 탐지 설비잖아요. 그러니까 불났다라고 이렇게 탐지하는 거. 불났다 이렇게 자동으로 탐지하는 것도 있고요. 감지기, 그렇죠? 불났다라고 알려주는 거, 수신기,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사람이 이제 누르는 거, 뭐 이제 감지기, 발신기 이런 것들도 있죠. 탐지하는 것과 관련이 없는 것. 1번 비상 콘센트. 이거는 관련이 없죠. 그렇죠? 1번 비상 콘센트는 탐지 설비가 아닙니다. 소화 설비 종류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좋아요. 여기까지 문제 이제 우리가 온전하게 풀어봤습니다. 어떠세요? 25년 3회차에 출제됐던 문제 중에서 주요한 문제들이 여기다 쭉 났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좀 중간에 헷갈리는 것들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무난하게 출제된 그런 회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에 모든 것들을 다 내 머릿속에 완벽하게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권장하는 학습 방법은 여러 번 보시라는 그 반복 학습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좀 잘 이해가 안 되고 용어가 완전히 내 몸에 혹은 내 눈에 익숙하지 않더라도 2번, 3번 보면은 익숙해지는 것이
모든 공부의 첫 걸음이니 혹시 지금까지 쭉 60개를 살펴보시면서 잘 이해 안 됐거나 한 번 더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은 2번, 3번씩 이렇게 말로 하면서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전기 기능사 다가오는 시험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여러분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혹은 더 큰 기술사까지도 기초를 탄탄하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학습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 많으셨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